1944년 2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가 대지를 얼어붙게 만든 그 밤, 19세 소녀 박정희는 가시철 조망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발가락 3개는 이미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km, 그것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경상북도 대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1943년 봄, 일본인 관리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 16세였던 정희는 어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무언가 위험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젊은 여성들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관리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본토의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월급도 좋고 기숙사도 깨끗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많은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집딸들이 하나씩 선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친구 김선자가 첫 번째였습니다. 15세였던 선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새 한복을 입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니웃집 딸 최영숙이었습니다. 17세의 영숙은 아픈 어머니의 약값을 벌고 싶었습니다. 일본인 관리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년만 일하면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희의 차례가 왔을 때는 1943년 가을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 마을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력했고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우리 딸을 데려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일본인 관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는 아직 어려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화물기차에 실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조선 땅을 벗어날 때 그녀는 창문 너머로 고향의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산을 다시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시베리아의 벌목장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속되었던 깨끗한 기숙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동물들이 살던 헛간을 개조한 막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한 방에 20명의 소녀들이 집 위에서 잠잘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정희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잠든 어린 소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경기도에서 온 13세의 한미영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새벽 4시. 철제종이 울릴 때까지 잠들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시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벌목장의 생활 리듬을 빠르게 익혀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 그것도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말입니다. 감시관 사토는 조선 소녀들을 마치 기계 부품처럼 다루었습니다. 너희들은 제국의 승리를 위해 일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의 말 뒤에는 항상 가죽 채찍이 따라왔습니다.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는 소녀들에게는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김선자, 정희의 고향 친구였던 그 소녀는 도착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밝게 웃던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여기서는 꿈을 꾸면 안 돼. 선자는 쇠약해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꿈을 꾸면
더 아파. 어느 날 밤 정희는 선자가 막사를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시관들은 도망치려다 늑대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선자가 스스로 그 추운 밤에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그날부터 정희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벌목장에는 조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인 죄수들, 독일군 포로들, 그리고 몇몇 러시아인 민간인 감시관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이반 페트로프라는 3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감시관들과 달랐습니다. 처음 이반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아픈 조선인 소녀에게 자신의 빵을 나눠준 것을 봤을 때였습니다. 다른 감시관들이 보지 않는 틈에 그는 몰래 소녀들을 도왔습니다. 정희는 신중하게 그를 관찰했습니다. 이반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자원에서 이 외딴 벌목장의 감시관이 되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있기 위해서라고 그는 나중에 정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화장실로 향하던 중 이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러시아어로 무언가 말했지만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연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이반은 정희에게 조각조각 배운 조선어로 말했습니다. 너 집 그리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반은 정희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쳤고 정희는 그에게 조선어를 가르쳤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 도와줄 수 있어. 이반이 어느 날 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나도 너도. 정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반은 정희에게 지도를 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벌목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의 거리, 위험한 늪지대의 위치, 겨울에도 얼지 않는 강,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봄까지 기다려. 그가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죽어. 하지만 정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소녀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과로로 쓰러졌고 어떤 아이는 감시관들의 관심을 받은 후 다시는 똑바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미영, 그 13살 소녀는 일주일째 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죽을까봐 무서워요. 미영이가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날 밤 정희는 이반을 찾아갔습니다. 나 가야 해. 지금 당장. 이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쳐. 지금은 영하 40도야. 첫날 밤에 얼어 죽어. 하지만 정희의 눈빛을 보자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약속해. 살아서 집에 가겠다고. 이반은 자신의 털모자와 장갑을 정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지를 하나 더 주었습니다. 이건 내 딸의 것이었어.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봉지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 모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1944년 2월 15일 밤 2시. 정희는 마지막으로 잠든 미영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시철조망 아래로 기어나가는 순간 정희의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막로의 조명이 돌아가고 있었고 감시병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정희는 벌목장에서 2km 떨어진 소나무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추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눈꺼풀이 얼어서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이반이 그려준 지도에 따르면 첫 번째 목표 지점은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버틸 수 있는 빈 헛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5km, 그것은 평상시라면 3시간 거리였지만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에서는 새벽 6시, 정희는 아직 5km도 가지 못했습니다. 발가락 3개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코끝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밭에서 뛴다는 것은 악몽과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늪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희 앞에 깊은 계곡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반이 지도에 표시해둔 악마의 계곡이었습니다. 개들은 이 계곡을 건드리지 못해 라고 그가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조심해. 한 번 미끄러지면 끝이야. 정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곡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미끄러지고 굴러떨어지고 나뭇가지에 걸리고 다시 굴러떨어지는 그 과정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계곡 바닥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왼쪽 어깨가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추격 때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계곡 안의 작은 동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정확히는 잠이 아니라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추위와 통증과 그리고 탈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꿈,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꿈, 그리고 선자가 웃으며 정희야, 우리 언제 시집갈까? 라고 묻는 꿈.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지만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계곡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드디어 첫 번째 마을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에 띌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숲에 숨어서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로 들어가려던 순간 정희는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에벤족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정희를 보자마자 무언가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도망자지? 할아버지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저기가 아니라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니콜라이 톨부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40년 전 러시아 혁명 때 시베리아로 유배온 후 에벤족 여종과 결혼해 이곳에 정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도망자였어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니콜라이는 정희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술록고기 스티와 검은 빵.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묻지 않을게. 하지만 어디로 가려는지는 알아야 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한반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니콜라이의 표정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조선? 그곳까지는 2000km야. 그것도 모든 게 적이 되는 길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특히 겨울에는. 하지만 정의의 눈빛을 보자 니콜라이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좋아. 일주일만 여기 머물러. 상처를 치료하고 힘을 기르고 그리고 내가 안전한 길을 알려줄게. 그 일주일은 정희에게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니콜라이의 아내 예카테리나는 에벤족 전통 치료법으로 정의의 어깨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생존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나무 껍질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눈 속에서 물을 찾는지, 어떻게 바람의 방향을 읽는지. 마지막 날, 니콜라이는 정의에게 손수 그린 지도를 주었습니다. 빨간 점들은 위험한 곳들이야. 절대 가면 안 돼. 파란 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야. 하지만 조심해. 전쟁 중이라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 그리고 그는 하나의 비밀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300km 남쪽에 조선인 마을이 하나 있어. 거기서 쉬어가. 그들이 당신을 도와줄 거야. 겨울이 정의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이의 오두막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정의는 시베리아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영하 45도.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안에서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꺼풀이 얼어붙어서 깜빡일 때마다 작은 얼음들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추위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추위에 익숙해지면 그때가 끝이야. 넷째 날 밤, 정의는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밭 저편에서 손짓하며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야, 이리 와.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정의는 그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곳은 깊은 늪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갔다면. 그 순간 정의는 깨달았습니다. 추위가 단순히 몸을 얼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정신을 파괴하고 생존 본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다섯째 날, 정의의 오른발 새끼발가락이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동상이 이미 괴사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칼이 없었던 정의는 날카로운 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자세히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9세 소녀가 스스로에게 가한 그 결단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을. 피는 추위 때문에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정의는 눈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벌목장에서의 어느 날 밤 김선자가 정의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의야, 나 여기서 죽으면 우리 엄마한테 전해줘. 선자가 끝까지 엄마 생각했다고. 그때 정의는 대답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사라져 나갈 거야. 하지만 선자는 결국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천자야, 미안해. 나도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정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뺨에 닿기도 전에 얼어버렸습니다. 일주일째, 정의는 드디어 니콜라이가 그려준 조선인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이미 불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검게 탄 기둥들만이 한때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정의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조선으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여기 조선의 아들, 딸들이 잠들어 있다. 1943년 12월 15일. 정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조선인으로 남고 싶어 했다는 것을. 불타버린 마을 집터를 뒤지던 정의는 반쯤 타다 남은 한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고향에 보내려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저는 잘 있습니다. 여기는 춥지만 견딜만 합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마을에 절을 했습니다. 먼저 간 형님 누님들, 저도 곧 고향으로 갑니다. 부디 길을 밝혀주세요. 그날 밤 정희는 마을의 폐허에서 잠을 잤습니다. 주인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먼저 간 조선인들의 영혼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정희를 쫓는 새로운 추격대가 나타났습니다. 일본군 수색대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인 탈주자들을 전문으로 추적하는 부대였습니다. 개 3마리와 함께 정희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존재를 3km 전에 느꼈습니다.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일본어 대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조상년이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니콜라이가 그려준 지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동쪽으로 50km, 그곳에 깊은 협곡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협곡이라고, 러시아인들도 감히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절뚝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잘린 발가락 때문에 제대로 뛸 수는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있다! 저기 있다! 일본군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총알이 정희의 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 기둥에 박힌 총알이 나무 껍질을 튀겨 올렸습니다. 죽는구나.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갑작스런 블리자드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야가 2m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블리자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추격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젠장! 놓쳤다! 이 눈보라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정희는 살았습니다. 또 한 번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블리자드는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정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바위 틈에 숨어서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블리자드가 멈췄을 때 정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일간의 고립,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완전한 해체와 재구성이었습니다. 바위 틈 속에서 정희는 자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 안의 여러 목소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기에 이제 그만해. 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아파. 너무 춥고 너무 외로워. 아직 안 돼.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는 이미 너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계실 거야. 첫 번째 목소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때 3번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김선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야, 나 대신 살아줘. 내가 못다한 삶을 너라도 살아줘.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벌목장에서 죽어간 모든 조선 소녀들의 꿈과 희망을 자신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블리자드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나무들은 얼음 조각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희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이제 절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강철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감이었습니다. 니콜라이의 지도에 따르면
이제 150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거리를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20km씩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75일이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계산과 달랐습니다. 열흘 후 정희는 드디어 인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통나무집이 숲속에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아니면 지나쳐야 할까? 그때 집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러시아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당신 괜찮아요?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정희는 이반에게 배운 몇 안 되는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도움 필요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볼코바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2년 전 전쟁에서 죽었고 아들은 레닌그라드 포위전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그녀는 숲속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정희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정희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리아는 정희의 발가락이 잘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 신이여. 마리아가 십자를 그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온 거예요?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어 실력도 부족했거니와 자칫 마리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당신 도망자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정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년 전 그녀도 한 명의 도망자를 도와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한 프랑스인 병사였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과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절망적이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눈빛.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정희가 어렵게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에 떠났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에 편지가 왔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살아있다는 편지. 그 이야기는 정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탈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는 정희를 5일간 재워주었습니다. 그 5일 동안 정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만들어준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러시아 여성처럼 머리를 묶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러시아 여성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카튜샤라고 해요. 남편을 잃고 친척을 찾아 남쪽으로 가는 과부라고 하세요. 마리아는 정희에게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론 조잡한 수준이었지만 급한 건문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큰 도시는 피하세요. 마리아가 경고했습니다. 거기서는 제대로 된 검사를 받게 되어. 떠나는 날 마리아는 정희에게 작은 자루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빵과 소세지 그리고 작은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제 할머니 거였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한때는 도망자였거든요. 혁명 때 가족을 잃고 시베리아로 피해온. 정희는 그 성경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어도 종교도 다른 이 여인이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파시보. 정희가 러시아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마리아는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마리아의 집을 떠난 후에 정희는 새로운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큰 길을 피해 다니되 저녁에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만들어준 신분증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설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마리아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정희는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정희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억양이 이상해요. 어느 지방 출신이라고 했죠? 정희는 마리아에게 배운 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르칸겔스크 출신이에요. 아르칸겔스크?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북부방언을 써야 하는데. 그 순간 정희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례하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실래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마리아가 만들어준 위조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장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정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급보를 가지고 온 전령이 나타났습니다. 독일군이 서쪽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외쳤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대피 준비를 하십시오. 순식간에 마을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에만 신경 쓰게 되었고 정희를 의심하던 남자도 그 소식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정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자신에게는 저주이다 축복이라는 것을.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혼란이 자신을 숨겨주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 1000km가 남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벌목장에서 탈출했을 때 그 두려워하던 소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강인하고 영리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생존의 기술을 익혔고 사람들을 읽는 법을 배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만주 그리고 조선 국경. 그곳에서는 일본군의 삼엄한 경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